자, 24차 시부터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는 조선의 경제나 혹은 사회 모습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볼 건데, 첫 페이지는 수치체제, 세금제도의 개편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선의 중반부의 세금제도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개편이 됩니다. 이때 만들었던 세 가지 법, 대동법, 영정법, 균형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끊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30분으로 좀 풀로 크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 좀 간단한 영정법부터 보겠습니다. 영정법. 원래 조선에서는 그 세금을 거둘 때 당시 토지세라는 걸 거뒀었습니다. 토지에서 나는 수확량의 일부를 국가에다가 갖다 바치는 제도였었는데, 당시 세금은 풍년, 흉년에 따라서 크게 구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세금을 거뒀었습니다. 제일 풍년일 때는 상상년, 요때는 그 20말 정도라고 하는 세금을 거뒀었습니다. 1결이라는 건 대략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3,000평이면 엄청나게 큰 땅은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3,000평당 20말. 말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략 한 10바가지 정도를 한 말 혹은 두라고 했었습니다. 한자로 두. 한 말 혹은 두라고 했었는데, 당시 제일 풍년인 상상년에는 20말을 거뒀었고, 20말. 20두죠, 20두. 그 다음에 제일 흉년인 하하년에는 사두를 거뒀었습니다. 사두를 거둬서 이렇게 구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풍년, 흉년에 따라서 세금을 거뒀었던 조선의 초기 제도를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데, 요게 복잡해. 그리고 맨날 가가지고 조사하고, 올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너네 수학 얼마나 했어? 그런 거 조사하고 하니까 이런 게 복잡했었어. 그래가지고 걷기가 되게 힘들었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올해 농사 잘 안 됐어요 라고 해가지고 하하년이라고 막 속여. 그래서 맨날 사두만 내고, 특히 이제 양반 권력자들의 토지일수록 요 속이는 게 굉장히 심했었죠. 뇌물 주고서 야 우리 올해 좀 하하년이라고 좀 해줘라고 해가지고 사두만 내고 하는 최저세율 적용이 관행화되고 있었습니다. 최저세율 적용이 관행화. 그러니까 사두만 내는 게 좀 일반적인 그런 현상으로 굳어집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이제 양난 이후입니다. 양난이라는 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세금제도 개편 상황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전쟁 끝나고 나다 보니까 징수가 어려워. 왜냐면 애들이 다 거지가 됐어. 전쟁 끝나가지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서 사람들이 다 거지가 돼서 막 돈도 없고 맨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사두 이상을 더 거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사두를 걷는 것이 관행화돼서 이거를 완전히 법제화시킨 것이 바로 영원히 고정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4두를 걷거나 6두를 걷거나 해서 20두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4두로 완전히 고정하는 겁니다. 4두로 완전히 고정하는, 영원히 정했다라고 하는 법인 영정법.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 아까 1결은 3,000평 정도라고 했었죠. 3,000평당 쌀 4두 정도를 징수합니다. 4두. 지역에 따라서 6두를 걷는 지역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은 4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영원히 정해졌다, 영원히 고정됐다라고 해서 영정법입니다. 영정법. 그러니까 원래는 20두 걷던 거를 4두로 좀 이제 완전히 고정해가지고 줄였으니까 이것도 괜찮기는 한 법이기는 한데, 당시 땅은 대부분은 일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없었던 농민들은 뭐 큰 혜택을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은 부자 농민이야,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혜택을 받지는 못했었다라고 하는 게 영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법을 보겠습니다. 대동법. 이 내용은 이거 딱 3개만 끊어서 봐야 되겠다. 이 내용 볼 게 너무 많네. 여기까지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대동법을 보겠습니다. 대동법이라는 것은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제도의 문제점을 개편한 제도입니다. 공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세금제도입니다. 집집마다 특정한 특산물을 관청에다 납부하는 것을 공납이라고 했었습니다. 공납이라고 하는 특산물 납부 제도에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문제점인데 조선 중반부가 되면은 이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 사과가 유명하죠. 대구의 사과가 유명한데 정부가 올해 사과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면은 야, 니네 대구에 있는 집안 사람들은 다 올해는 사과 내지 말고 배를 구해서 내라. 올해 배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각 관청에다가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자기네들 특산물이 사과인데 배를 구해서 내라고 하니까는 낼 수가 있어 없어? 못 내죠. 근데 이 특산물을 내긴 내야 돼. 정부가 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특산물을 그러면은 대구는 배가 안 나니까는 다른 데서 어떻게 해와야 돼? 사와야 되죠. 사와야 하는데 이 조선 중반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방납이라고 하는 폐단이 생깁니다. 방납. 이렇게 물건 사기 어려운 대구 사람들, 배를 사기 어려운 대구 사람들에게 방납업자라고 하는 상인이 가서 야, 내가 대신 배를 내줬으니까는 너는 내가 달라는 대로 값을 좀 쳐가지고 돈을 주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중간에서 이 상인이 굉장히 큰 이득을 챙기는 그런 곡물 납부를 방해하는 상인들이 생깁니다. 이거를 방납이라고 합니다. 방납. 그리고 얘는 원래 그 세금을 배를 내는 사람이 아니죠. 배는 대구에 있는 대구 시민들이 내는 건데 대구 시민들한테 관청이 안 받고 관청이 얘한테 오히려 방납업자한테 뇌물까지 받고 곡물까지 받으면서 관청이랑 방납업자가 짜고서 곡물 납부를 대신한 다음에 이 주민들한테 많이 뜯어먹었었던 당시 상황을 방납이라고 했었습니다. 방납. 요 방납이 문제점이 이런 당시 곡물 납부 시스템의 문제점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 방납, 중간에 방해하는 놈이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집집마다 거두는 게 또 문제도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집집마다 거두는 게 왜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 시민들이 사과를 낸다고 쳐. 사과를 대구에 대구의 인구가 대구에 집이 100개가 있으면은 사과 100박스를 내라고 그래. 그러면은 집집마다 한 박스씩만 내면 되죠. 그러면 공평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대구에 그 삼성의 이재용이 산다고 진짜 이재용 아저씨도 그럼 다른 주민들처럼 똑같이 한 박스만 내면 돼. 근데 그 사람은 재벌이잖아. 돈 엄청 많잖아. 근데 요 한 박스는 뭐 거의 껌값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재용네 옆집에는 엄청나게 못 살아서 사과 하나도 구하기 힘든 집이 있어. 그 집은 요 사과 한 박스를 내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내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건 원래 좀 약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것이 원칙인데 그거를 적용하지 않고 집집마다 똑같이 내게 했다는 게 요 당시 곡물 납부 시스템의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방납의 문제점. 요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을 했던 제도가 그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그게 바로 대동법. 광해군 때 처음 실시가 됩니다. 우리 광해군을 위해서 배울 때 어디서 배웠었냐? 여기 보면 33페이지 대동법 실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뒤에서 배운다고 간단하게 그냥 밑줄만 치고 넘어갔었습니다. 대동법 실시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광해군 때 처음 실시가 됐었고 여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 숙종이라고 하는 왕 때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이게 딱 100년 걸려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만큼 중간에 있었던 요 방납업자나 아니면 다른 상인들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양반들이 좀 반대가 심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대동법이라는 것은 옛날에 집집마다 즉 가호마다 특산물을 징수하던 방식을 바꾼 겁니다. 일단 징수하는 것을 특산물이 아니라
쌀은 1결당 12두를 기준으로 내기합니다. 요거를 일단 일반적으로 내기합니다. 왜냐면 왜 쌀을 내기했냐면은 아까 박납업자가 대구는 사과가 유명한데 배를 지정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찾으러 다니니까는 얘가 대신 배를 내주고서 한 2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뜯어먹었어요, 일반 농민들한테. 그래서 특산물을 지정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쌀을 세금으로 내게 하자, 쌀을 요 곡물로 내게 하자라고 하는 안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누구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건, 그러니까 박납업자들이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내게 하자라고 해서 선택된 게 쌀, 삼배, 무명. 무명은 이제 그 면옷이고, 삼배는 삼배옷 알죠? 삼배옷. 혹은 돈으로 내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서 박납업자가 끼어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쌀이 제일 많으니까 쌀로 내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쌀의 기준을 알아두세요. 1결당 12두입니다. 이거를 내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옛날에는 집집마다 걷었었는데 이제는 토지 크기에 따라서 아까 1결은 3,000평이라고 했었죠. 3,000평 정도. 그래서 이런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2결을 가지고 있으면은 24두를 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똑같이 내게 해가지고 이재용도 사과 한 박스 냈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사과 한 박스를 냈단 말이야. 근데 이때부터는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요 쌀을 많이 내게 하는, 즉 빈부격차를 고려하게 됐다는 거죠. 빈부격차를 고려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쌀로 내는 그런 세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납이 전세화, 여기 밑에 있는 이 전세, 전이라는 건 밭전자의 세금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세화 됐다는 겁니다. 토지세화. 옛날에 영정법으로 토지세는 1결당 4두로 고정이 됐다 그랬었죠. 근데 대동법 실시 이후에 곡물납부도 토지세화 됐다는 겁니다. 토지세화. 그래서 양반들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양반들이, 땅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해서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됐던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100년이나 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농민 부담은 감소하죠. 왜냐하면 농민들은 당시 땅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거의 없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고가에다가 쌀이나 무명이나 화폐 같은 것들을 내면 돼. 쌀이나 무명이나 화폐 같은 것들을 내면은 고가는 옛날에는 박납업을 했었던 상인들을 이제 공인이라고 합니다. 곡물납부를 담당하는 상인들한테 특산물을 바꿔서 쌀, 사람들, 이제 일반 주민들한테 받았던 쌀, 무명, 화폐를 지급을 합니다. 그럼 공인들은 그러면은 어디서 이 특산물들을 구해올까? 당시에 장시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 특산물들을 돈 주고서 구해오죠. 그럼 요 장시에 나오는 특산물들은 당연히 일반 백성들이 특산물을 내놓고 쌀, 무명, 화폐를 얻어와서 이걸 또 세금으로 내게 되는. 옛날에 그 박납일 때는 중간에서 딱 막혔었어요. 중간에서 딱 막혀가지고 이 박납업자만 이득을 봤었는데, 대동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물자 교류가 굉장히 원활해지게 하는 그런 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관수품을 조달하는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이 등장을 했었고, 이 공인은 이렇게 활발하게 상품을 유통시켰었고, 특히 이 쌀이나 무명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됩니다. 물품을 거래할 때 쌀이랑 무명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돼서 우리나라도 이때부터는 이제 물물 교환이 아니라 화폐 경제가 나오게 되는데, 당시에는 그냥 화폐도 쓰이긴 썼었지만은 요 쌀이라는 것은 그냥 상품 화폐죠. 그러니까 물건 화폐, 물품 화폐가 굉장히 활발하게 유통되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되게 된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상품 화폐 경제가 많이 발달되게 된다. 요 대동법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때는 박납업자한테 중간에서 막혔었어요. 그래서 물품 유통이 잘 안 됐었어. 근데 요 대동법을 실행하고 나서부터는 여기 일반 백성들이 냈던 쌀, 무명, 화폐가 돌고 돌아가지고 활발하게 유통되는, 즉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이 촉진됐었다.
라는 점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균역법으로 가겠습니다. 균역법. 자,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일반 농민들이 1년에 16개월마다 군포 2필씩을 냈었어요. 군포라는 거는 요거 뭐라고 해야 돼? 아까 봤었던 3배 있죠. 3배 같은 거 이렇게 2필을 냈었는데 요게 2필도 좀 부담되긴 했었지만은 그 일반 백성들에게 2필도 좀 부담되긴 했었지만은 이거를 어떤 지방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걷어가고 구청에서 걷어가고 시청에서 걷어가고 해서 2중 3중으로 걷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고 이거를 2중 3중으로 걷으니까 농민들이 도망가겠죠. 도망가면은 옆집에다 거두고 친척한테 거두고 하는 그런 폐단이 좀 있었고 어떤 관청들은 요 군포를 이 군포라는 걸 설명을 안 했거든. 군포라는 거는 이제 당시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군대 가는 대신에 요거 2필을 내면은 농민들은 이제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걷던 세금입니다. 군포 2필 내면 이제 매년 군포를 2필을 내야 됩니다. 군대가 끝나는 60세까지 매년 내는 건데 요게 2필도 부담되지만은 2중 3중으로 걷었었고 그리고 옆 동네 사람들 도망가면 막 우리 동네 와가지고 걷어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농민들이 부담이 심하니까 이거를 영조라고 하는 왕이 한 필로 줄여주는 법, 이거를 한 필로 군포 부담을 한 필로 하는 법을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균역법. 근데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정부는 2필 걷던 거를 한 필로 이제 반으로 줄인 거란 말이야, 세금을.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세금이 모자르겠지. 그래서 이 부족한 걸 어떻게 보충을 하느냐. 그래서 당시 왕이 야, 잘 사는 사람들 거 걷어와. 일반 농민들 괴롭히지 말고 일반 농민들은 반으로 줄여주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라고 해서 요 부족한 보충액을 일단 지주에게 1결당 쌀 4두를 걷게 합니다. 이거를 결작이라고 합니다. 결작. 좀 단어가 어렵지만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결작. 그다음에 일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 장군 칭호를 줘요. 야, 너 오늘부터 명예 국방부 장관이야. 명예 참모총장이야. 라고 하면서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 장군 칭호를 준 다음에 얘한테 군포 한 필씩을 진술을 했었어요. 이거를 선무군관포라고 합니다. 선무군관포. 그리고 자, 다시 각종 잡세를 걷어들이는데 잡세라는 것은 어장이 있는 사람, 염전이 있는 사람, 선박이 있는 사람, 대부분 부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어염선세라고 하는 것을 거둡니다. 어염선세라고 합니다.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를 거둡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좋게 했었던 겁니다. 일반 농민들의 세금을 줄여주고서. 요거를 영조라고 하는 왕이 실행을 합니다. 영조라고 하는 왕. 그래서 농민 부담의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지만 징수 과정에서의 폐단이 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2중 3중으로 걷는 그런 관청도 있다고 했었죠. 그런 폐단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결국 농민 부담이 다시 증가해서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는 아예 그냥 양반들에게도 요 세금을 내게 합니다. 이거는 군포 부담은 원래 양반들이 안 냈었거든요. 일반 농민에게만 걷었었던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양반들에게도 내게 하는 호포제도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몇 분 찍었나? 되게 오래 찍었네. 일단은 여기까지